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복합 지문 6번째 시작합니다. 우선 가에서는 전기 소설과 관련되어 있는 평론이 하나 나와 있고요. 나에는 주생전, 다에는 채척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소설 두 개 모두 다 주생전이든 채척전이든 수능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주생전 같은 경우에는 수능뿐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나온 적은 별로 없는 글이에요. 그런데 채척전은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나오던 글이라서 마치 이게 수능에 출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선생님이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방구가 나오면 똥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항상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수능에서는 왕왕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채척전만큼은 글이 쉽다라고 하더라도 신경을 조금 쓰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 내용 자체가 사실 워낙에 쉬워서 굳이 뭐 제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읽어나가면서 아무리 쉬운 글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읽어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읽어나가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이 조금 좀 걸릴 것 같은 강의네요. 자, 우선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글의 해제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가글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기 소설은 한국 고전 소설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갈래이다. 자, 이 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전기 소설이라고 했어요. 전기라는 말 뜻 알고 있죠? 비현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타지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전기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소설에서 시작, 처음을 알리는 것이랍니다. 자, 두 번째. 초기의 전기소설은, 자,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초기의 전기소설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공유한다. 비현실적인 설정, 이게 첫 번째죠. 원래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성이라는 말이 비현실성이라는 말이니까 비현실적인 설정.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미안합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현실과의 불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극적 종결 등이 그 예이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세기에 들어 전기소설은 통속화의 경향을 보인다. 비현실적인 설정이 필수도 아니고 전기소설의 첫 번째 요건이었던 비현실적인 설정이 안 나오는 전기소설도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도 등장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소설이 대중적 선호와 조응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에서 설명하는 글은 일반적인 전기소설, 나중에 변화된 전기소설 특징을 말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나와 다에서 보게 될 글은 둘 다 모두 다 후기에 나온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소설과 비교했을 때 후기에 나온 이러한 소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마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소설은 처음부터 개념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읽어볼게요. 전기소설은 고전소설사의 맨 앞에 등장한다. 그래서 시작이란 말 썼어요. 최초의 고전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주장과 우리가 한번 봤었죠. 어디서 봤었죠 이거? 만복사 저포기 할 때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채치원, 김연가모를 비롯하여, 김연가모도 우리가 올해 봤네요, 그죠? 김연가모를 비롯하여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출현한 일군의 작품들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자, 최초의 소설이 뭐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어느 쪽이든 대표작은 모두 전기 소설의 모습을 지향한다. 자, 어떤 것을 소설의 첫 작품이라고 보든지 간에 첫 번째 작품들은 다 전기 소설이라는 거죠. 초기 고전 소설사는 전기 소설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기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라는 뜻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기 소설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던 사랑, 그것의 비극적 종결을 환상적 분위기를 통해서 전개한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전기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초기 전기소설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해제에서 이미 봤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주인공은 전란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현실과의 불화로 매우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며 어디에서? 초기 전기소설에서. 초기 전기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공은
항상 고독한 존재로 살아간답니다.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며 사랑은 그 고독함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주는 계기가 된다. 자, 사랑은 그 고독함을 해소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시적 해소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읽읍시다. 자, 그러나 전기소설의 사랑은 대체로 연속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같은 말이죠. 일시적이다. 영속 불가능하다.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승을 떠난 존재나 인간이 아닌 존재 등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는 존재와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봤었던 만복사 저포기도 귀신하고 사랑하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조건은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야기의 전개가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랑과 이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자, 초기의 전기 소설들은 고독한 주인공이 영원하지 못한 사랑 앞에서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자, 다음 부분. 그런데 전기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전기소설이 후대에 개성되면서 변화한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죠. 전기에서 우리가 봤던 전기소설의 특징을 지금까지 읽어봤죠. 그죠? 요거랑 비교해가면서 후기 전기소설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마치 비문학처럼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고 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한 건필의 주생전, 조위안의 채척전 등은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나와 다글이죠. 전기소설의 속성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작품에는 이승을 떠난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자, 모두 인간이 나오는 거니까 좀 뭔가 허황돼 보이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 주생전에서는 이들 주인공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남성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여성을 선택을 한다. 하나의 사랑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종래의 전기소설과는 다른 모습이다. 자, 이런 걸 잘 봐야죠. 그죠? 기존의 전기소설들은 오직 한 명과 한 명의 1대1의 절대적 사랑이었다 그러면 주생전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런 전기소설의 그런 인물 유형이 아니라 삼각관계, 다른 여자, 좋아하는 여자, 사랑을 맹세한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인물 유형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것은 전기소설에서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다음 부분. 그러나 결국 이 사랑도 이별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그 다음 부분. 반면에 채척전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종국에는 다시 만나 사랑을 회복한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 모두가 제외해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물론 가족 공동체의 질서가 복원되는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진다. 자, 이건 다시 또 행복한 결말이랍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잠깐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초기 전기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이 초기 전기 소설의 특징이었었죠.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주생전은 초기 전기 소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 남녀 간의 절대적 사랑, 여기에서 뭔가 벗어나 있는 그런 글이고, 그 다음에 비극적 결말을 가진다는 초기의 소설과는 다르게 채척전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는 점이 다른 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다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가볼게요. 이 과정에서 주인공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이야기에 적극 개입하고, 자, 이것도 특이한 점이죠. 이전 소설에서는 주인공 위주의 글이었는데 주변 인물들도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보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전기소설은 본래 기이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모습을 지녔으나 후대로 개성되면서 그러한 속성이 작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소설이 통속적 면모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자,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왜 도대체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으로 바뀌었느냐? 이유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통속적 면모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의 전기 소설하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주생전이나 혹은 채척전과의 차이점을 지금 확인을 했었죠. 그죠?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평론 앞에 나오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소설에 붙을지 시에 붙을지는 알 수 없죠. 어떤 경우든 얘를 먼저 읽어놓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거는 평론이 가에 먼저 붙어 있고 뒤에 나와 다가 붙어 있죠. 어떤 경우는 출제할 때 보면 이게 가에 붙어 있지 않고요. 다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가부터 읽는 게 아니라 다를 먼저 읽어서 내가 지금부터 읽게 될 이 작품에서 내가 봐야 될 포인트가 어떤 점인지를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글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간 확인했고요. 자, 나로 갑니다.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주생전. 이 작품은 건필이 지은 전기 소설이다. 인물, 사건, 배경 등이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자, 전기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적이랍니다. 비현실적이지 않고 사실적인 이야기래요. 비현실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현실적 면모를 많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전기 소설과는 차이를 보인다. 자, 두 번째. 특히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이게 이 글의 포인트죠. 지조와 절개, 이거는 이 글에서는 다뤄지지 않아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남성의 이기적인 모습을, 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라고, 이기적인 모습, 여성의 질투심. 자, 이것도 웃긴 거죠. 옛날 여성들은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남자를 질투하는 거, 투기한다 그러죠. 투기하면 이유 없이 쫓겨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옛날 여인들은 금기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투기, 질투였는데 이 글에서는 질투하는 여성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등을 가감 없이 드러내어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 글을 독해할 때 포인트라는 거죠. 사실적인 내용이고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고 이기적인 남자가 등장을 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고전 소설에서는 남성은 항상, 주인공인 남성은 영웅적 인물이었었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당대 도덕적 법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인데 이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쩌면 좀 야비할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인물로 남성 주인공이 그려진다는 점이 전대와 다른 이야기고 여성도 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이전 글과는 다른 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장사꾼으로 배를 타고 떠돌던 주생은, 자, 이제 이 사람은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잘 풀리지가 않아서 장사꾼이 된 거죠. 주생은 어느 날 어릴 때 살던 곳에 정박하게 되고 장사를 다니다가 자기 어느 날 고향에 왔는데 그곳에서 어릴 때 함께 놀았던 배도, 여자 기생 이름이에요. 자, 배도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함께 살게 된다. 자, 그러나 주생은 이웃 승상댁 딸 선아에게 한눈에 반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사람 사이에 삼각관계가 서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삼각이라기보다는 주생이라는 놈이 제일 처음에는 의지할 곳도 없다가 배도를 만나가지고 배도하고 사랑을 맹세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 배도가 기생이라고 했잖아. 승상댁에 있는 그 부인이 뭐 노래 같은 거 듣고 악기 연주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배도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악기를 연주를 시키는데 그 배도를 찾아서 우연하게 주생이 그 집에 들렀다가 매우 예쁜 그 집의 딸 선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선화도 주생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만날 방법이 없죠. 양반 집에 아무데나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 이 선아의 동생이 구경이라는 놈인데요. 걔가 어린 놈이거든. 걔의 글공부 선생으로 주생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 집을 드나들면서 구경이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마음 공바세가 있는 거지. 선아하고 둘이 사랑을 나누게 돼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배도가 알게 되고 그 다음 이야기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요 지문 속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맞아볼게요. 선아에게 한눈에 반하고 선아의 동생 구경 나오네요. 구경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승상댁에 머물며 선아와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배도가 눈치를 챈다. 자,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음 부분 갑니다. 주생은 어쩔 수 없이, 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배도가 이상을 알게 됐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핑계를 대고 다시 배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구경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선아의 집에 있다가 배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게 밖으로 발설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지 배도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배도는 주생과 선아의 관계를 알게 되고부터는 다시는 주생을 설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자, 그럼 보세요. 이 설랑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좋은 신랑이라는 말인지 친구라는 말인지 모르겠죠. 한자조차 병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문제에 나오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이것만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독해야 되냐면 그놈이 나를 배신하기 전까지는 배도가 설랑이라고 불러줬어. 근데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는 설랑이라고 부르지 않지, 그지? 그러면 적어도 설랑이라고 불렀던 요 말 속에는 배도의 주생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과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말을 배신하기 전까지는 했는데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안 했다고 했으니까 이 말 속에는 아마 배도의 주생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주생을 설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는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불만이 없을 때에는 설랑이라고 불렀고 불만이 생기니까 설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주생은 오로지 선화만을 생각하느라 날로 여위어 수척해 갔으며 진짜 나쁜 새끼죠. 갈 데도 없어가지고 배도의 집에 사는 주제면서 여기 와서 다른 여자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0여일 동안이나 병을 핑계를 대고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뜻하지 않게 구경이 병이 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생은 제물을 갖추고 가서 구경의 널 앞에서 제사를 올렸다. 그러니까 배도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부터는 선아를 다시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경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그것을 핑계로 다시 선아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선아 또한 주생 때문에 병이 들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갑자기 주생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복 단장을 하고 홀로 주렴 안에서 있었다. 주렴이 발이죠, 그죠? 발. 문 앞에 치는 발 같은 거 아실 거예요. 자, 주생은 제사를 마친 후에 멀리 서 있는 선아에게 눈길로 마음을 보내고 나왔으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해포를 풀지는 못한 거죠. 서로 얼굴만 한번 본 거죠. 보내고 나왔으나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리며 눈동자를 돌린 순간에 이미 선아의 모습은 아득하여 다시 볼 수가 없었다. 자, 몇 개월이 지난 뒤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면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배도마저 병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배도는 죽어가면서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자, 이제 배도의 마지막 말이니까 잘 좀 봅시다. 저는 봄비의 뿌리로서, 여기서부터 뭔가 비유하는 말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규제. 일단 읽어볼게요. 저는 봄비의 뿌리로서 송백의 넉넉한 그늘에 의지하였는데, 아마 문맥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봄비의 뿌리다. 자신을 비유하는 말이고요. 송백의 넉넉한 그늘에 의지했다. 아마 이것은 주생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너한테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어찌 꽃향기가 없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사랑이 다하기도 전에 소쩍새가 먼저 올 줄 알았겠는가. 자, 소쩍새가 왔다. 소쩍새가 늦 봄에 우는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가 울면 봄이 다 지나간 거야. 꽃이 떨어질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 의역하면 이런 거지. 우리의 사랑이 다하기도 전에 꽃이 떨어져 벌써 이별할 때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자, 이제 곧 난군가에 영영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옷이나 검은고 가락도 이제는 끝났으며, 자, 우리가 풍류를 즐기며 사랑을 나눌 때가 지났다라는 말이지. 끝났고 난군과 해로하고자 했던 오랜 소원마저 이미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제가 죽은 뒤에, 여기까지는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당부가 나오겠죠. 내가 죽은 뒤에 난군께서는 선아를 배필로 맞이하고, 자, 이제 용서해 주는 모양입니다. 선아를 배필로 맞이하고 제6호를 난군이 왕래하는 길가에 묻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산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저렇게 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 비슷하게 두 가지를 부탁을 했죠. 하나가 내가 죽은 다음에 선아하고 결혼해라. 두 번째는 나를 아무데나 묻지 말고 네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나를 묻어 달라고 한 겁니다. 자, 배도는 말을 마친 후에 기절했다가 한참 후에 다시 깨어나 눈을 뜨고 주생을 보면서 말했다. 주랑이여. 자, 설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죠?
이제 그 말은 배신당하기 전에만 불렀던 말 같아. 자, 주랑이여 주랑이여 부디 기하신 몸을 소중히 하소서. 배도는 연이어 이 말을 몇 차례 하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다. 주생은 크게 통곡하고 배도의 소원대로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큰 길가에 장사를 지냈다. 자, 다음 중략돼 있고요. 주생은 새벽녘까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떠나면 선아와 영영 이별할 것 같고, 자, 이제 배도가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배도의 집에서 묵었어요. 근데 배도가 없으니까 의탁할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떠나려고 했는데, 문제는 떠나면 선아와 영영 이별할 것 같고, 머물고 싶어도 배도와 구경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의탁할 곳이 없었다. 이리저리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뾰족할 수가 없었다. 날이 밝음에 어쩔 수가 없이 돛을 올리고 노를 저 나가니 선안의 집과, 자,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선안의 집과 배도의 무덤이, 이 두 가지가 차례로 보이다가 점점 멀어져 갔다. 배가 강물을 따라 산을 돌아 나가는 순간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 이 두 가지가 눈에 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적 갈등이겠죠. 우리가 지금 봤던 마지막 부분은 배도가 죽은 다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생의 내적 갈등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주생절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해제에서 봤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글 속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이전 소설과는 다르게 이기적 인물로 등장을 한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절대적 사랑, 지조와 절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관계가 나온다는 독특한 면이 있다. 또 하나는 배도라는 인물은 이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과는 다르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그 전의 소설과의 차이점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채척전으로 갑니다. 해제부터요. 이 작품은 조희안이 지은 전기소설로서 가족의 이산과 재해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자, 이것도 사실성이 있는 글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반부는 채척과 오경의 애정담이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가족의 이별과 재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남녀 주인공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려는 모습에서 전기소설의 특징이 보이면서도 소설 전개가 사실적이면서 종국에는 가족들이 모두 제외하여 행복한 결말, 이게 아마 요 글을 실은 목적인 것 같아요. 행복한 결말을 보인다는 점에서 종래의 전기소설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전기소설들은 유한한 사랑 때문에 이별하는 비극적인 얘기였죠. 이거는 해피엔딩이랍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지금 보시면 채척이라는 사람이 일단 중심 남자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이 글 속에서 계속 만났다가 이별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별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항상 전쟁 때문에 그래요. 둘이 잘 살다가 채척이 전쟁의 군사로 징발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별하는 거죠. 또 헤어져 있다가 또 어떤 계기로 만나게 돼요. 또 잘 살다가 다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시 또 군사로 징발되어 나가서 이별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이 글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조선 후기에 전쟁으로 인한 일반 백성, 어떤 백성의 피폐한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글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전의 글의 주인공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오는 글들은 영웅적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채척이라는 인물은 이전 소설과는 다르게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에요. 당시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는 점도 하나의 독특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척전은 오래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글이 아닙니다.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글이에요. 자, 우선 나온 글만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남원에 살던 채척과 오경 가족은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이별의 원인이에요. 이별의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자, 전란을 거치면서 이별과 재해를 반복한다. 채척은 부인 오경과 생이별한 후에 극적으로 재해한 뒤에 명나라에 정착하여, 자, 이 글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인데요. 보통은 고전 소설들이 조선이면 조선, 중국이면 중국, 배경이 하나죠. 이 글은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명나라, 조선,
일본 안남이라고 불리는 베트남까지 나옵니다. 이곳저곳을 돌다가 명나라에서 함께 만나 살게 되는데 그때 둘째 아들 몽선을 낳게 돼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디 있냐면 조선에 살 때 피난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조선에 살고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죠. 그렇고 명나라에 와서 둘째 아들 몽선을 낳습니다. 그리고 몽선은 커서 홍도라는 여인, 중국 사람이에요. 홍도라고 하는 중국 여인과 혼인을 한다. 자, 그러나 후금이 전쟁을 일으키자 다시 또 이제 명나라에 만나서 잘 살고 아들 결혼도 시키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았어. 그랬는데 다시 후금이 전쟁을 일으키자 채척은 참전해서 가족들과 이별하는데 또 이별이죠. 전쟁 때문에 또 이별하는데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채척은 그곳에서 우연히 조선의 원병으로 징병되어 온 맏아들 몽선을 만나 몰래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온다. 자, 우연성이죠, 그죠? 우연히 하필 포로로 잡혔는데 그곳에서 포로로 잡힌 자기 아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줄거리를 보면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은 명나라하고 조선, 자, 두 가지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명나라에는 남편과 이별한 오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둘째 아들 몽선과 몽선의 처 홍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채척이 남원으로 왔다고 했으니까 채척이 있고 그 다음 첫째 아들 몽석이죠. 몽석. 이렇게 지금 이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며느리의 이름이 홍도죠, 그죠? 이 글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제목이 홍도전이라고 하는 글도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게 되면 채척전에서는 홍도라는 인물이 저기 뭐라고 하나요? 홍도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하게 그 며느리 한 사람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홍도전에서는 이게 중심 인물이 되는 거라서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본문. 몽석은 아버지를 살려준 중국 사람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 앞에 기가 빠졌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포로로 잡혀있던 두 사람이 중국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양입니다. 장차 후하게 보답하려고 그를 데리고 왔었다. 어디로? 지금 고향집에 와 있죠, 그죠? 고향집으로 데리고 온 모양입니다. 채척은 가족과 감격스러운 해우를 마치고 나서 중국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중국 사람이라면 집은 어디에 있으며 이름은 뭡니까? 중국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 성은 진이고 이름은 위경이고 집은 항주 용금문 밖에 있습니다. 만력 연간에 조선으로 원정을 온 뒤에 유제독 희하에 있었어. 이 사람도 전쟁에 끌려온 거죠. 조선으로 원정 전쟁을 끌려왔다가 유제독 부하로 있었습니다. 유제독은 전라도 순천에 진을 쳤는데 하루는 제가 적세를 염탄하다가 주장의 뜻, 아마 장수겠죠. 장수의 뜻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주장이 장차 군법으로 다스리려고 하기에 무슨 말일까요?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목을 치겠다라는 말이에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인다라고 하기에 밤에 몰래 달아나서 여기에 머물게 된 겁니다. 채척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당신 집안에 부모와 처자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말했다. 집안에 아내와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딸아이는 내가 떠나올 때 낳은 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채척이 또 물었다. 딸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이 말했다. 아이를 낳는 날 마침 이웃 사람이 복숭아를 보내왔기에 이름을 홍도라고 지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거? 채척의 며느리죠. 이런 게 고전소설의 우연성이라고 할 수 있지. 하필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런 거라고 아마 로또 확률보다 낮을 거예요. 그죠? 고전소설에 흔하게 보이는 우연성입니다. 채척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게이하도다. 게이하도다. 이상하구나. 내가 항주에서 당신의 집과 이웃에 살았습니다. 당신의 처는 신해년 9월에 병으로 죽고 홍도만 혼자 남게 되었는데 홍도는 이모 부인 오봉님의 집에서 길러져서 내가 둘째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여기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사돈 사이인 게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다음 중략돼 있죠. 중략돼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남편을 만나러 이제 그 오경이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조선에 왔어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오경이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조선에 오는 과정에 겪는 고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올해 나온 EBS 북에 빠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순천에 이르자 배를 다리에 정박시켜 놓고 세 사람을 내려주었다. 자, 아마 조선에 오다가 어떤 배를 타고 왔는 모양이죠. 자, 이때 경신년 4월이었다. 자, 요런 거. 경신년 4월. 이거는 구체적인 배경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고전소설에서는 옛날 옛적에, 옛날 어느 날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특정해서 언제라고 딱 말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글 자체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오경과 몽선, 홍도는 오류기를 걸어서 남원에 도착하였다. 오경은 마음속으로 집이 온통 난리 중에 함몰되었을 것이기에 단지 옛 집터만을 찾아가려고 생각하였다. 자, 남원에 왔는데 오경이의 생각은 전쟁이 났으니까 그 집은 다 없어지고 옛날 집터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감에 젖어서 두루 돌아보면서 먼저 만복사를 향해 갔다. 금교 옆에 이르러 앉아서 바라보니 성각이 완연하였으며 시골의 집들도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오경은 몽선을 돌아보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너의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집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모두 가서 하룻밤 머물러 자면서 옛날 일이나 돌이켜보자꾸나. 자, 옛 집터만 남았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집이 있네. 자, 누가 사는지 몰라. 그래서 가보는 겁니다. 오경 일행이 곧 일어나 그 집 문 앞으로 나가 보니 채척과 그의 아버지가 수양버들 아래에서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자, 여기서 채척과 그의 아버지는 채척의 아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지금 얘기했던 그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지. 오경이 입장에서는 집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도 있고 이 시아버지와 오경이가 만나게 되었고 채척과 오경,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놀라서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였다. 진위경도 와서 자기 딸, 자, 태어났을 때 보고 처음 보는 딸이죠. 자기 딸과 상봉을 하였으며 심씨는 허둥지둥 달려 나와서 딸 오경을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심씨는 누구냐면요, 오경이의 엄마예요. 오경. 자, 다 같이 이 집에 와 있다가 오경을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기절을 하고 말았다. 모두들 꿈이요, 세상에 진짜로 벌어진 일이 아닌 듯이 슬픔과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방의 이웃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기괴한 놀이를 한다고 생각했다. 자, 너무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놀이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지금까지 겪었던 오경과 홍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모두들 놀라면서 축하하고 서로 말을 전해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선생이 읽어주긴 했습니다만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글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살펴는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는 별게 없네요. 자, 우선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 주생전에 대한 이해죠, 그죠? 그냥 글 내용 묻는 것 같아요. 1번, 설랑이라는 호칭은 배도의 주생에 대한 믿음의 증거다. 그런데 얘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을 배신했다는 말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말을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설랑은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의 증거일 것이다. 믿음이 깨진 다음부터 부르지 않는 거니까. 자, 2번, 주생은 다시 배도의 집으로 돌아온 것에 불만을 느낀다. 자,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뭐 불만이었다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무리할 수도 있는데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오기 싫었어, 그지? 오기 싫었는데 선아와 자신의 어떤 관계가 탄로날까봐 억지로 오게 된 것이니까 글의 서두 부분을 보면 2번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죠. 자, 3번은 선아는 아픈 가운데에서 주생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소복 단장을 하고 발 앞에서 주생을 바라봤습니다. 자, 4번, 배도는 주생과 혼인하여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자, 이게 배도의 소망이었죠. 마지막 유언을 보면 그랬는데 이룰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어요. 자, 5번, 배도는 평소 주생과 함께 자주 다니던 곳에 묻혔다. 주생과 함께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주생이 다니는 길에 묻어달라고 했지. 함께 다니는 길이 아니라 나중에 주생 당신이 다니는 길에 묻어달라고 한 것이니까 5번은 그 내용과는 관계가 없죠. 그죠? 좀 허무한 문제네요. 자, 넘어가서 2번 갑니다. 다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채척은 진위경의 이름도 알지 못한 채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감사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항주에 사는 진위경임을 알게 된 거네요. 그죠? 답은 1번이네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인물에 대한 설명인가요? 그 내용이죠. 그죠? 인물의 캐릭터를 묻지 않고 문제 수준이 참 B급인 내가 이런 말하는 게 민망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썩 마음에 안 드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진위경은 장수의 뜻에 따라서 조선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말 안 나오죠. 그죠? 도망와서 참당할까봐 군법에 의해 참당할까봐 도망와서 여기에 머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조선에 온 이유는 조선에 징병으로 끌려온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채척은 중국에서 진위경을 만난 기억을 무슨 소리야 만나지도 못했어요. 처음 본 겁니다. 4번 진위경은 홍도가 혼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함정 아주 짜증나게 팠죠. 그죠? 혼인한다는 게 아니고요.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문제 수준이 아주 꼬라지가. 자, 5번. 오경은 남원 옛집에 예전과 다름없을 거라고. 아니지. 다 없어지고 집터만 남았을 거라고. 자, 이게 인물에 관한 문제예요. 내용 묻는 문제죠. 그죠?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3번 갑시다. 3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해서 이제는 이런 문제가 핵심이죠. 가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나를 내가 뭔가 감상할 때 얘의 기준은 반드시 여기서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자, 이제 읽을 때 선지를 볼 때 이 선지가 맞냐 틀린 생각하지 말고요. 그 나중 문제예요. 이 선지의 내용이 가에 있는가 없는가가 일단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주생이 어쩔 수 없이 핑계를 대고 다시 배도의 집에 돌아오는 것은 잠시 중단되었던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고자 하는 종래의 소설과 유사해? 자, 집에 돌아온 것이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여기에 왔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배도란다. 누군가요? 선아만 있죠. 이름 잊어먹으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니까 1번은 잘못 얘기한 거죠. 자, 2번. 구경이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상황은 자, 이런 상황은 이승을 떠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자, 일단 구경이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경이가 죽은 다음에 이 글 속에 등장했나요? 무슨 소리예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끝났습니다. 3번. 선아가 소복 단장을 한 채 주생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장면은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종래의 전기소설과 유사한 점이다. 이게 환상적이에요? 아니죠. 그죠? 오히려 사실적이지. 아마 옛날 글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였으면 갑자기 신선이 나타난 걸 연결시켜 주던가 뭔가 좀 그 판타지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두 사람이 어떤 그 신분 때문에 혹은 아니면 주위의 어떤 평판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마음은 있지만 바라만 보는 장면이니까 오히려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3번은 잘못 얘기했고요. 4번은 배도가 주생에게 선아를 배필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랑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한 종래 전기소설과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배도가 주생에게 선아를 배필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사랑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종래의 전기소설과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인 남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 사랑하는 남군 주생한테 선아를 배필로 맞이해. 자, 이거는 이게 하나의 사랑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 어떤 걸 봤었나요? 우리가 오래 본 글, 같이 본 글은 없네요. 만약에 배도가 죽었으면 전기소설 어떻게 나오죠? 주생은 다른 여자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죽었던 그 여자만 그리워하다가 따라 죽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 글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배도가 죽자마자 다른 여자한테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사랑에 집중한다는 말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주생이 배도의 무덤과 선아의 집을 바라보는 광경. 자, 하나의 시선 속에 두 개가 나와요. 배도의 무덤, 선아의 집. 바라보는 광경은 하나의 사랑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한 종래 소설가는
다른 모습이다. 자, 지금 현재 그 누구야? 주생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에 대한 연민도 있고 얘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죠. 둘 사이에 선택하지 못해 갈등하는 모습이니까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그죠? 어떤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두 여자 사이에 갈등하는 삼각관계가 나온 거니까 5번이 적절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문도 길고 문제도 많아서 여러분 시간 좀 낭비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하다가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요. 굉장히 힘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해서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역시 얘를 바탕으로 봐야 됩니다. 적절치 않은 거. 1번, 몽석과 채착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감격스러운 해우를 하는 것은 가족들이 재회하는 결말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후대 변화된 전기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맞죠? 그죠? 왜냐하면 전기에서는 다 비극적 결말이었는데 이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변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2번. 채척과 진위경이 기이한 인연이 상세히 전개되는 것은 주변 인물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후대에 변화된 전기소설의 특징. 자, 이것 다 가에서 봤었고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진위경이라는 인물은 주인공이 아니죠. 주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와이프는 누구고 딸은 누구고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인물도 비중 있게 등장한다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오경이가 몽선과 홍도를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가족 공동체의 질서가 복원되는 행복한 결말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후대 변화된 전기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1번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1번 선지하고. 4번, 오경과 채척이 고향에 다시 만나는 것은 남녀 주인공이 영영 이별하지 않고 재회하여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점에서 후대에서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1번, 3번, 4번이 다 똑같은 말이죠.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자, 답은 5번이 모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의 이웃들이 채척의 가족이 기괴한 놀이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등장인물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후대, 뭔 소리야? 요 얘기 뒤에 나오죠. 가에 나와요. 그죠? 가에 나오지만 앞에 요 내용하고 요거는 서로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걔들을 기괴하게 바라본 것은 걔들의 행동이 워낙에 과장되고 이상하니까 그래서 놀라서 바라본 것이지 이 설명처럼 그 등장인물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임을 알려준다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끝나기 전에 잠깐만 한마디 할게요.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죠. 자, 보기를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혹은 가를 참고해서 다를 감상했다. 올바른 거 이렇게 물었을 때 선지를 구성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자, 앞에 글에서는 다의 지문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는 보기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선지를 판단할 때 요거는 여기에 있었고 이건 여기에 있어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맞는 말이라고. 근데 보통은 이런 문제를 만들 때 오답은 이렇게 만들어요. 오답은 자, 이제 2번 오답 만들어 볼게요. 앞에 부분은 지문 속에 있어요. 있는데 이건 확인했어. 근데 뒤에 부분이 보기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요. 보기에 없으니까 적어도 보기를 통해 감상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문제는 왜 어렵다고 말하냐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지문과 보기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5번이 답이 되냐면 앞부분은 지문 속에 틀림없이 있고요. 뒷부분은 보기 속에 틀림없이 있죠.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인과관계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을 잘 봐두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일단은 먼저는 요거는 지문, 요거는 보기 나왔어 안 나왔어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그럼 운 좋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요거 안 나왔네 처음 본 거네 답 요거 딱 떨어지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모두 다 봤던 선지가 나오게 되면 인과관계 요거랑 얘는 연결이 안 돼. 이거 굳이 인간하게 말하기보다는 서로 관계 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것도 아닌 글을 길게 설명해서 좀 미안하네요. 어쨌든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